그 캠브리지로 가서 대학에서는 뭐 잘하나요? 아까 그 지적해주신 그 17세기의 대학이 네.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을 딱 찌른 건데요. 뉴턴이 당시 대학에 딱 가보니까 딴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동기 뭐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다 훨씬 더 부유층의 자식들인 거예요. 귀족이고 뭐. 네. 그 대학 생활도 되게 뭐랄까요 좀 귀족처럼 네. 보유층처럼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갈 때 뭐 하인을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온다든가 뭐 짐도 들고 그렇죠. 심부름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다가 대학생으로서 즐기는 여흥 뭐 이런 거에서도 돈을 막 펑펑 쓰고 그런 식인데다가 대부분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식들을 그렇게 대학으로 보냈기 때문에 대학에 오는 나이도 되게 일렀어요. 뉴턴은 한 뭐 18살 뭐 그 정도 나이로 대학을 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대학 가는 시기잖아요. 나이는 거죠. 오히려 약간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 시기인데 딱 맞는 시기 갔는데 보통 그 시대의 대학을 오는 다른 뉴턴의 동기들은 나이도 대부분 한 서너 살 뭐 이런 다 어렸다고 해요. 일찌감치 다들 대학 뉴턴처럼 뭐 1년씩 뭐 소매기고 이런 거 안 하고 일찌감치 다 대학으로 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은 안 그래도 좀 그런 외톨이 성격 좀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그런 것이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아마도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대학에서 배우는 거에서 되게 신선한 지적 자극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당시 케임브리지는 과학, 뭐 수학 이런 쪽에서는 좀 학풍이 다른 유수의 유럽 대학들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약간 좀 뒤처져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인문학이라든가 그 성직자들을 길러내는 신학 뭐 이런 계통에서 오히려 좀 두각이 있었고 네. 과학, 수학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뭐 되게 뒤처진 대학은 아니었지만은 뭐 그런 최고 수준 지금 우리가 케임브리지 하면 떠올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던 것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과학에 대한 자연 철학에 대한 그런 문헌들을 그냥 읽고 암기하고 뭐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좀 되게 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뉴턴은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익히고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접할 수 있었던 다른 학문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유행하던 훨씬 더 좀 최신의 학문을 스스로 좀 접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뉴턴보다 조금 더 앞서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유럽의 학자로 막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데카르트 뭐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뭐 그것도 유명하고 뉴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X축, Y축 해갖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갖고 네. 좌표축을 그려놓고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기하학적인 네, 그런 네. 걸 하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데카르트가 거를 창안한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 좌표계 시스템을. 그래서 영어로는 뭐 영어가 아니고 다른 유럽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표계,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그 좌표계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여기서 카테시안이라는 거는 데카르트에서 대는 관사니까 그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카르트 부분이거든요. 네. 카르트적인 이런 뜻이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창시자가 데카르트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데카르트가 상당히 선진적인 수학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참 창안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최신 과학계는 동향이 있었는데 케임브리지는 거기서 약간 뒤처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케임브리지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뉴턴은 그런 것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갖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책을 구해서 보고하면서 좀 최신 과학에 대해서 점점 눈에 뜨고 뭐 그랬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자 굉장히 수학에 밝은 학자로서 뉴턴이 점점점 자리 잡아 나가는데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뉴턴의 그 약간 괴팍한 성격 내지는 그 외골수 성격 이런 것도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그 무렵쯤이 되면 뉴턴이 약간 제 느낌은 좀 어떻냐면 좀 사람이 좀 신경질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이랄까 좀 화도 좀 잘 내고 약간 좀 그런 성격의 인물로 특히 젊은 시절에는 좀 이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2년 1월달 파퓰러 사이언스 잡지에 보도됐던 자료인데 참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이런 게 안 좋습니다. 뉴턴이 반성문을 이제 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해갖고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쓴 건 아니고 좀 종교적인 의미로 네, 자기가 네.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한 줄씩 쓰고 아.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뭐 그런 네. 목적으로 썼던 반성문이 있는데 네. 그게 남아있던 기록이 수집이 된 거예요. 아이고. 수집이 된 거예요. 그 개인적인 그런 참회의 이야기가 다 실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뉴턴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쓴 건데 이게 그런 뉴턴의 욱하는 성격,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한 성격, 그리고 되게 신경질적인 성격 이런 게 좀 드러나는 자료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좀 몇 개만 뽑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제가 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뉴턴이 자기가 이거 내가 죄진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한 줄씩 쓴 거예요.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윽박질렀음. 교회에서 사과를 먹음. 그건 뭐 어떤 사람들이 죽기를 바랬음. 아유 세다. 여러 사람과 싸움. 에두아르드 스토어러로부터 체리를 훔쳤음. 내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까지 함. 어머니로부터 자두와 설탕을 뜯어냈음. 도로시 로즈를 늙은 말 같다고 욕했음. 너무 많이 먹었음. 어머니에게 짜증냈음. 동생에게 짜증냈음. 신에 대한 것보다 돈과 욕망에 더 마음이 가 있음. 또 그랬음. 또 그랬음.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성격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요? 저 정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근데 거. 저렇게 구체적인 마지막에 욕망 그런 걸 펼치더라도 뭐 사람한테 욕하고 뭐 뭐라고 그랬죠 앞에? 체리를 훔치고 뭐 그런 거.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막 이런 거는 약간 좀. 네, 약간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턴의 이미지하고도 조금 떨어져 하죠. 있고. 네. 예. 그런데 계속 보면 막 때리고 다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신경질적인 모습, 네네. 그런 되게 천재적인 그런 발상 그런 거에 또 한 측면으로는 약간 좀 신경질적인 모습 이런 것도 뉴턴의 한 모습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뉴턴은 케임브리지에서 차근차근 학문을 쌓아 나갔고요. 어떤 최신의 과학, 최신의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당시 뉴턴이 한참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무렵에 루카스라는 영국의 한 의원이 기부를 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교수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루카스 석좌 교수. 그렇죠. 네. 내가 주는 돈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명예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수학자로서의 어떤 대접 이런 거를 받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라는 자리가 케임브리지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뉴턴이 한참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게 처음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케임브리지에서는 계속 이어져 내리고 그쵸. 있어요. 1대 교수, 2대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인물로는 그 컴퓨터의 발전사에 있어서 컴퓨터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큰 공헌을 했었던 찰스 베비지 네. 뭐 이런 사람도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였고 뭐 최근에 우리한테 친숙한 인물로는 뭐 스티븐 호킹 그렇죠. 예, 이런 사람도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였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아이작 바로우 교수가 1대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였는데요. 네. 이 교수가 강의를 하는 수학 강의를 아이작 뉴턴이 들으면서 상당히 좀 수학에 빠졌고 많은 영감을 받고 실제로 나중에 뉴턴이 연구했던 내용을 보면 아이작 버로우의 연구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한다 그러면 아이작 버로우의 제자가 아이작 뉴턴이다. 라고 해도 약간 그렇게 하면 좀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닐 정도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수업을 또 들었으니까 예, 어쨌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아이작 버로우가 당시에 좀 떠올렸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도입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뉴턴의 그 번득이는 천재적인 그 수학적인 재치 이런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대학 무렵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턴은 이런 수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이런 것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세계에서 어린 시절을 한참 보냈다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좀 급성장한 이런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불리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좀. 특별히. 그렇죠. 극명하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앨런 튜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같은 뭐 영국 사람인데 앨런 튜링은 자기가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10대 때 당시 유행하던 아인슈타인의 책을 막 사가지고 보면서 막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딴 사람을 위해서 해설도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근데 뉴턴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어린 시절을 사실 보낸 거예요. 집에 농사 뭐 이런 게 오히려 집에서는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위기 잘 나왔던 거. 그런데 대학을 오면서 갑자기 그 수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좀 다른 세계로 확 이렇게 도약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뉴턴이 초기에 두각을 나타낸 분야를 여러 개를 뭐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광학 계통, 그러니까 빛에 대한 학문 그런 그렇죠.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뉴턴이 망원경을 개발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망원경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모양은 우리 쌍안경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적 선장들이 들고 그렇죠. 다니는 그런 이렇게 긴 거. 접었다 폈다 하는 긴 네. 망원경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문학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대형 망원경은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해적들이 들고 다니는 망원경은 보통 렌즈를 2개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안경에 사용하는 것 같은 렌즈, 돋보기에 사용하는 렌즈 그런 거를 이제 2개 또 혹은 뭐 그 이상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체를 확대를 해서 보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천체 망원경 중에 큰 것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형으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 외에 다른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망원경들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망원경들은 거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거울이 오목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다가갔을 때 커 보이잖아요. 네. 왜 우리 거울 중에 모양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좀 뭐죠? 홀쭉해 보이는 거울, 뚱뚱해 보이는 거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네.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럼 거울이 뚱뚱해 보인다는 거는 사람을 그만큼 퍼져 보이게 한다는 거니까 거울을 그 모양으로 잘 만들면 어떤 물체를 더 확대돼서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망원경을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뉴턴이 대체로 반사 망원경을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으로 불리웁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뭐 거울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하면은 망원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낸 사람은 뉴턴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망원경으로 쓸만한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별을 관측하는데 그 망원경을 활용한 거는 약간 뭐 좀 다른 특이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건 뉴턴이 최초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뉴턴의 당시에 과학계에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 있었던 문제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로 그보다 앞서서 코페르니쿠스가 촉발했던 그런 천문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달은 왜 저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행성들은 왜 저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일까? 해는 어떻게 저기에 떠 있고 지구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천문학적인 당시 과학의 대단한 유행 그리고 뉴턴의 광학, 빛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뉴턴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손재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결합을 한 결과가 좀 뉴턴이 자기가 직접 반사 망원경을 개발한 그런 결실 아닐까 이런 생각 저는 해보거든요. 실제로 뉴턴이 반사 망원경을 만들고 들고 가가지고 딴 그런 학회의 학자들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게 내가 새로 만든 망원경이다.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런 광학 분야 빛에 관련된 분야, 반사망원경 이런 부분에서 뉴턴이 상당히 두각을 많이 드러내면서 뛰어난 학자로 서서히 좀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당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뉴턴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에서는 점점 이제 뉴턴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학자들하고 대립도 좀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학자가 로버트 후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시간에 보면 후크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용수철을 뭐 많이 잡아당기면 뭐 힘이 뭐 많이 작용하고 적게 잡아당기면 적게 작용하고 뭐 이런 법칙을 배우는데 그 후크의 후크인데 사실 로버트 후크는 이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 용수철에 대해서 연구한 게 뭐 이 사람의 일생일대 업적 뭐 이런 사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뉴턴하고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뉴턴보다 나이가 한 5, 6살 정도 많았던 인물이니까 살짝 더 앞세대의 인물이긴 한데 뉴턴하고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이고 뉴턴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에 같이 당연히 같은 시대에 같이 영국에서 열심히 하던 학자였으니까 같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로버트 후크가 광학, 빛에 대한 학문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 뉴턴하고 충돌을 한다든가 혹은 나중에 가서는 그 뉴턴의 일생일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력 뉴턴의 역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막 많이 싸우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뉴턴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로버트 후크는 진짜 별로 안 유명하기 때문에 뉴턴에 비하면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우리가 뉴턴 때문에 로버트 후크를 너무 잊고 있었다 이런 측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뉴턴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많이 나오고 로버트 후크가 좀 되게 피해받은 사람으로 많이 묘사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그 두 사람의 대립이 좀 격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로는 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학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막 약간 멜로드라마틱하게 된 거예요. 막 가십거리가 되고 막 이럴 지경으로 발전하는데 갈랑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회 차원에서 이러다가는 우리 학자들이 다 웃음거리가 되겠다. 둘이 좀 화해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대놓고 싸운 사이였군요. 뭐 치고받고 싸운 것 같진 않지만 좀 특히 로버트 후크 쪽을 좀 지지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 아무래도 로버트
로버트 후크는 뉴턴이 상대방 입장이었으니까 좀 나쁘게 서술을 했겠죠. 그걸 좀 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뉴턴이 되게 오만하고 내가 진짜 다 알고 다른 사람들이 뭐 깝죽거리면서 좀 안다고 하는 건 다 헛소리에 불과하고 그런 식의 인간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당시에 좀 그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뉴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도 큰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지금처럼 좀 정립이 안 됐을 시기거든요. 뉴턴이 네, 네. 한창 성장하고 있을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도 아 이게 과학이지라든가 내가 천문학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이게 바로 행성이 운동하는 원리야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대학계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야 뉴턴 너가 뭘 알아 내가 공부해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뉴턴이 야 그럼 니네하고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 해보면 진짜로 뉴턴 말이 다 맞고 그 사람은 헛소리꾼이고 이런 실제 사례도 제법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사람이 더 성격이 그렇게 꼬였는지 어떠는지 그렇죠. 뉴턴이 되게 좀 오만하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크는 좀 어떤 점이 좀 이상하다 뉴턴이 싫다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발표한 연구 업적이라든가 자기가 발표한 연구를 뉴턴이 참고한다든가 그거를 보고 뉴턴이 개선을 한다든가 계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어 보였는데 뉴턴이 그걸 되게 무시한 거예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이상한 소리도 있고 뭐 이게 진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크는 되게 기분 나빠 보이는 거죠. 자기가 짜증은 말했던 건 났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거는 제 선배 학자인 후크님께서 이런 식으로 좋은 이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정말 더 좋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시 학자들로서 예의라고 후크는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자기가 보기에 뉴턴은 분명히 자기의 그런 이론을 많이 영향도 받고 이론에 개성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취급을 전혀 안 해준 것 같은 거예요 뉴턴이. 그래가지고 로버트 후크는 그것 때문에 뉴턴 너무 싫어해가지고 좀 싸우고 뉴턴은 뉴턴 나름대로 내가 진짜 멋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로 뉴턴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쳤을지. 로버트 후크는 사람이 외모도 좀 볼품없는 인상이었어요. 얼굴도 좀 그렇고 뭐 일하다가 그랬는지 허리도 좀 굽고 이런 인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뉴턴이 편견이 생겼는지 어땠는지 좀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이 좀 격화되고 그런 식으로 뉴턴하고 싸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분을 지금 대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회 차원에서 좀 화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후크가 뉴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좀 좋은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자네는 당신은 진짜 천재인 것 같다. 당신만한 학자가 진짜 없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내가 개발했던 그 멋진 이론들이 당신의 그런 천재성이 덧붙여지면서 정말로 빛이 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내 이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정말로 환상적인 걸 만들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런 식으로 뉴턴을 좀 칭송해주는 듯이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공헌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뭐 애지간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뉴턴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약간 무서운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서 뉴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체 전문을 보면 약간 뉘앙스는 달라집니다만 이렇게 뉴턴이 얘기를 했어요.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게 저기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군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흔히 이 부분이 뉴턴이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주류 학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주장들을 살펴봤는데 그렇지만은 일부 학자 그리고 뉴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틀렸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지금 주류 학계에 그거에 세뇌돼 갖고 세계 이면을 못 보고 있어. 사실은 말이야. 이런 식의 맞아. 다른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달에 안 갔어. 막 이런 사람. 이 부분에서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쓴 거는 정말 그런 전설적인 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크라는 학자는 어쨌거나 자기하고 경쟁하는 그 정도 관계였으니까 거인이라고 했을 때 후크가 딱 떠오르는 그런 어감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후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가 너한테 내가 뭐 계승하고 자시고 한 게 아니라 위대한 그런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고 그런 학자들을 내가 잘 계승하다 보니까 나도 좀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이라보다는 뭐 일반적인 성격 내지는 좀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 잘하는 성격 이런 성격에서 뭐라 그러죠? 아유 후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후쿠 선생님께서 다 잘하신 거고 전 그거에 그냥 제가 좀 나이가 어리고 해갖고 좀 새로운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 서로 아 왜 그래 자네가 진짜 천재야 그렇게 하면서 진짜 화해하는 그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화기애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는 거고 제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어. 더군다나 후크는 키도 되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의 이야기 중에는 이게 그런 그 뉴턴의 좀 오만함, 뉴턴의 그런 좀 후크하고 끝까지 대립하려는 네. 성격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네. 설도 네. 예, 아직 주류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유명한 말이 이 말도 뭐 뉴턴이 만든 말은 아니라고들 하죠. 원래부터 좀 이렇게 떠돌던 속담 같은 거였는데 뉴턴이 워낙 멋있게 인용하면서 많이 퍼진 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뜻으로 쓰인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어떤 생각도 드냐면 당시에 뉴턴이 이런 망원경 앞서서 뉴턴이 뭐 어릴 때 물시계 만들기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되게 뉴턴 하면 되게 순수한 과학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이론 물리학자. 그때 당시에 뭐 물리학자란 말도 없었을 때입니다만. 그런데 이거 뭐 좀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시 17세기 영국 혹은 또 유럽이 좀 어떤 시기였냐면 한참 전 세계의 배를 띄워가지고 막 식민지 개척하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 막 무역을 하고 그렇게 무역을 하면 그게 막 다 엄청난 돈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항해 뭐 해외 개척 막 이런데 다 막 환상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뉴턴도 망원경이라든가 그리고 항해를 한다거나 새로운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의 어떤 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을 보고 측량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천문학이 되게 유행하고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 망원경, 광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 이런 것은 그런 순수하고 아주 그야말로 이론적이고 과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경향성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거 좀 제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그런 항해가 유행했던 그런 산업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원경에 관심을 가지고 별을 보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정밀한 측량에 좀 더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때가 소위 말하는 뭐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걸 멀지 않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기점이 되는 그런 때라 아마 실용적인 면이 많았을 것이다 생각보다.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실용적인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왜 하고 많은 그런 학문의 분야 중에 그 캠브리지에 있던 학자들 사이에 뭐 빛이 렌즈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런 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그렇죠. 있었을까? 네. 왜 별의 위치를 굉장히 작은 정밀도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네. 아마 간접적인 영향은 제법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유럽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뭐 그런 시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뉴턴이 대학 생활을 한참 하고 이제 좀 과학이 뭔지 알 것 같다. 과학을 나는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 무렵에 그러니까 아직 20대 때죠. 20대 그 무렵에 그 런던하고 영국의 대도시들에서 흑사병이 패스트가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막 많은 숫자로 막 죽어가고 막 이런 시기가 됐어요. 아, 그게 이때군요. 그 유명한 그 흑사병 시기가 흑사병과 패스트가 중세부터 혹은 그 전부터 유럽에서 여러 차례 대유행을 많이 하는데요. 뭐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헤아려야 될 만큼 대유행을 많이 하는데 요 시기도 그때 중에 한 시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흑사병과 패스트가 꼭 동의어도 아니에요 사실. 예. 그냥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당시에 전염병 유행을 하면 그 전염병이 사람을 통해서 퍼지고 하니까 뭐 그걸 피하려고 그랬는지 혹은 뭐 그냥 단순한 도피 심리였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염병이 퍼지면 시골로 이렇게 좀 피난 가듯이 흩어지는 좀 그런 당시에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전염병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시골에 가가지고 혼자 있다가 다시 돌아오자. 뭐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전염병 보면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 전국 각지로 퍼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반면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은 전염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누구나 자기가 걸려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네. 정말 아프기 전까지. 한적한 곳에서 피신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면 시골로 이렇게 좀 피난 가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의 고향인 링컨셔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전염병이 좀 기승을 부렸다가 약간 움츠려 들었다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뉴턴이 이제 링컨셔하고 대학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대학에서 해야 되는 뭐 그런 코스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이제 자유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쉬는 시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턴이 뭐 생계를 걱정하고 이런 집안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유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뉴턴의 어머니는 그런 대학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했든지 아니면 탐탁찮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뉴턴한테 그 학비를 되게 조금밖에 안 보내줬다고 해요. 뉴턴이 대학 시절에 좀 가난하게 지내서 어떤 데 보면 그것 때문에 뭐 어머니께 더 원한을 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간만에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그 여유로운 생활의 와중에 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사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놀라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고 우리가 뉴턴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꼽는 뉴턴 역학, 네. 중력, 네. 미적분학 네.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뭐 완성을 했다. 미적분학에 대해서는 기본 아이디어를 이때 거의 많이 떠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합니다. 역시 창조적인 뭘 하려면 휴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